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나라, 전투기보다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 학생들조차 군인처럼 훈련받는 나라. 그런데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강해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가장 극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군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 미 육군 이사단 소속 주한미군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군이 그저 미군의 지원을 받는 보조 전력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한국군은 용감하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는 힘든 군대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직접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한국에 배치된 첫날, 한국군 병사들과 인사를 나눴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 병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긴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물었어요. 포방부가 뭐죠?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이죠? 근데 한국 국방부는 포방부입니다. 포는 대포를 의미해요. 처음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군 장교가 태연하게 명령했어요. K9, 20문 사격 준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두 발이 아니라 20문이라고. 곧이어 명령이 떨어졌죠. 사격 개시. 그 순간 경험한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대지가 흔들렸고 공기가 진동했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미국에서도 포병 훈련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화력을 퍼붓는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추가 사격, 30문 진행. 30문이라고요? 미국이라면 이런 규모의 사격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나 할 법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훈련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어요. 사격이 끝나고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에게 물었죠. 이게 훈련이라고요? 거의 실전급 화력 아닌가요? 그 병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범한 연습 사격이에요. 제가 그동안 본 훈련들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그제서야 포방부라는 별명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한국군 장교들과 식사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 장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강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미국 기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군이 가진 화력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시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이 화력을 쌓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군은 탱크 한 대 없이 싸워야 했어요. 그때 당한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나라를 포방부로 만든 거였죠. 한국군 병사들과 더 친해지면서 그들의 생각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배고파요. 화력이요.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당해봤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농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훈련 후 한국군 병사들과 저녁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이 얼마나 준비돼 있었나요? 제 옆에 있던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그냥 당했죠.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이 탱크 한 대 없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 북한군이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 남침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은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조차 없었던 현실. 전선이 무너지자 군인들이 수류탄을 들고 적 전차 바퀴 아래로 뛰어들어야 했던 절박함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우리 조부모 세대가 했던 전쟁이에요. 우리가 왜 화력에 집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 한국군이 강해지려는 이유가 강대국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그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 후, 저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동 포격 훈련에 참가했어요. 훈련 중 휴식 시간에 한국군 장교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군은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묘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에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병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웃으며 말하는 그의 말 속에는 심각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군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끝없이 발전하는 군대였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군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군 고위 장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군의 화력은 전 세계 최강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들은 충분하다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고 항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군사적인 면 말고도 한국의 일상에서도 극한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음식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PX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불닭볶음면이라는 걸 보게 됐죠. 이게 그렇게 맵다고. 저는 미국 군인이니까 매운 음식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병사들이 웃으며 권하는 불닭볶음면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죠.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인생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혀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정도가 아니라 핵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입안이 마비된 것 같았죠. 저는 급히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사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물 마시면 더 맵습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유나 바나나를 먹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닭볶음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어왔길래 이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면을 삼키는데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불닭볶음면 정도는 간식이에요. 진짜 매운 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핵불닭볶음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매운맛을 더 강하게 하는 핵불닭 소스까지 따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병사들은 그걸 추가로 넣어서 먹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매운 음식은 처벌 수준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매운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조차 전투적으로 먹는구나 싶었죠. PX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군의 식문화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여러 번 출시한 나라였어요. 매운 음식 도전을 극한 도전처럼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먹고 쓰러져도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는 안 맵죠? 라고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빠른 나라였어요. 그걸 처음 실감한 건 PX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였어요. 미국 기지에서는 보통 5분 10분 정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5초 만에 완료됐어요. 벌써 끝났다고? 놀라서 물었더니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죠. LTE로도 이 속도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빠른 속도가 인터넷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 시내에 나가보니 이 나라가 빠름을 중시하는 이유를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하는 게 기본이었고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며 식당에서 5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나가는 게 당연시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뭘 해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성격 차이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훈련 중 쉬는 시간에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발 늦으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왜 속도를 중시하는지 깨달았거든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험, 1970에서 80년대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면 생존이 위태로웠던 시기, 그리고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였어요. 한 번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며칠 후 저는 한국군의 긴급 출동 훈련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경보가 울리자마자 병사들은 3분 안에 전투복을 입고 완벽하게 무장한 채 집합했어요. 미국이라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건 특수부대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 속도는 습관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만 빠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세계 최고 속도였어요. 온라인 쇼핑은 당일 배송, 심지어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공무원 처리 속도도 놀라웠어요. 군대 전역 서류가 하루 만에 해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1초라도 느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유롭게 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느긋하게 있다가는 도태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군이 강한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국군이 화력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한 거였어요. 미사일 위협이 감지되면 한국군은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단 몇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동원이 가능했고 전투기, 전차, 포병 모두 순식간에 전투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부터 빨리빨리를 기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빠른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어요. 제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들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속도였어요. 미군도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군은 그 이상이었어요. 전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실제 사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최대 강점이었죠.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무서운 이유는 그저 3,100문이나 된다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있었어요. 한국군은 표적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포탄이 날아가 타격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발사 준비부터 사격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했어요. 155mm 포탄을 360만 발 이상 비축해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터지면 화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그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였어요. 한국군은 수십 년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훈련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들에게 포탄 비축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현무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핵 수준으로 개발된 이유도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핵과 맞먹는 화력은 필요했어요. 현무 미사일은 전쟁 발발 시 대량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미사일 하나하나의 위력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했죠.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이유도 유사해요.
미국에서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자체 개발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국의 필요에 맞춘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특히 북한 국경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40km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고속 대응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필수였죠. KF-21은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상황에 맞춰 개발됐고 특히 출격 시간과 무장 장착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런 모든 무기 체계가 한국군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였죠. 전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천천히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가 몇 달 후에야 본격적인 전투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미국은 충분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에게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끝장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서울이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현실 때문에 한국은 첫 몇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해 준 거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손잡을 수 있는 동맹국은 많지 않아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어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는 한국군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군은 미군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사실상 나토 전체보다 강하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싸울 때가 아니라 혼자 싸울 때조차 세계 최강 수준이다. 처음에는 이런 평가가 과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군과 훈련하면서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군 병사들에게 말했죠. 솔직히 미국도 한국이 동맹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랬더니 한국군 병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도 우리 없으면 힘들죠. 근데 우리도 미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어요. 한국이 없었더라면 지금 동아시아는 불바다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동맹 체계를 구축했다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나토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어서 주변국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했고 한국군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동북아 균형을 유지했어요.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이 단독으로도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둘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저는 한국군과 훈련하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군이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적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화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군대에서 훈련받기 전에 이미 한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11월이 되자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날을 수능이라고 불렀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 가까운 날이었어요. 한국군 기지에서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데 11월 중순 어느 날 공군 훈련이 전면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건 무슨 일이지? 전쟁도 아닌데 훈련이 중단된다고.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군 병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능날이에요. 수능 듣기평가 시간이 되면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험 때문에 전투기가 못 뜬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있었어요. 수능 당일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기지 근처를 지나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경찰 오토바이가 수험생을 긴급 이송하고 있었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든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군대에서 훈련받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훈련받았어요. 수능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진짜 전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오후 자율학습을 하고 중학교부터는 새벽 6시에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이 4, 5시간에 불과했어요.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전투력을 키우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군이 왜 이렇게 끈질기고 강한 정신력을 가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군대에서 총을 든 게 아니라 그 전에 펜을 들고 전투를 했을 뿐이었죠. 한국군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군대 훈련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고등학교가 더 힘들었어요?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군대가 더 편해요. 군대에서는 최소한 6시간은 잘 수 있잖아요. 수능 준비할 때는 4시간도 못 잤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이 나라는 학생들조차도 전투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군 생활은 오히려 휴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국민을 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나라였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학생들, 그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전사들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국군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는지,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한국이 왜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충분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미 최강 수준의 화력을 가졌는데도 더 강해지려 하고 이미 압도적인 억제력을 갖췄는데도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려 했어요. 이미 전쟁 억제력을 갖췄음에도 전쟁을 시작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어느 날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하지 않나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도 인정하는 최강 수준의 군사력인데 뭐가 더 필요한지 물었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950년 한국 전쟁을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군대조차 없었고 탱크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솔직히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천천히 병력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가 몇 달 후에야 본격적인 전투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미국은 충분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에게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끝장날 수도 있는 문제였죠. 서울이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현실 때문에 한국은 첫 몇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세계 최강의 화력과 초고속 대응 능력을 갖춘 포방부를 만든 거였어요. 또한 그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 시스템을 만든 이유였죠.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쟁을 하면 적을 격퇴하는 전략을 세우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적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죠.
이 나라는 절대 질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이 K9 자주포를 3,100문 이상 보유하게 만든 이유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더 많은 자주포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게 자주포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포병 전력을 단 몇 분 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 했죠. 155mm 포탄을 360만 발 이상 쌓아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미국조차도 이 정도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게 이 포탄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전쟁이 터지면 초반 며칠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한국은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포탄을 비축해 두고 싶어 했죠. 이 포탄들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한국군 장교들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 72시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북한 전역을 포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핵 수준으로 개발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현무5는 2톤이 넘는 탄두를 지하 100m 깊이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지휘 체계를 즉시 파괴하고 북한군의 지휘 통제 능력을 마비시키려 했죠. 이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이 그토록 강력하게 개발된 이유였어요.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이유도 독특했어요. 한국은 미국에서 F-35를 구매하면서도 KF-21을 독자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F-35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자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는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특히 북한 상공을 제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했죠. 이 모든 무기체계는 이길 준비가 아니라 적이 도전조차 못하게 만들 준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그 전쟁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 전역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에 배치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군대, 국민, 문화, 경제,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게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강한 동맹국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직접 살아보니 그 정의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군대는 세계 최강급 화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은 학생들을 전투적으로 성장하게 만들며 경제는 초고속 성장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심지어 음식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매운맛을 추구하고 있었죠.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극한을 향해 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이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독립적인 나라였죠. 이제 저는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지, 왜 한국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외치는지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 말이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충분함을 모르는 나라, 만족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건드리는 순간 적들은 한국군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전투적으로 살아온 한국인들과 싸워야 했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충격과 존경심을 느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유럽 방산 강국의 상징, 독일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판처하우비체 자주포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밀렸습니다. 그것도 유럽이라는 독일의 홈그라운드에서요. 독일의 한 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서방 기술을 흉내낸 싸구려일 거라 생각했죠. 그가 비웃으며 출장을 떠났던 한국 방산 박람회.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상식을 산산이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루이츠라고 합니다. 독일의 미넨에 본사를 둔 방산기업의 신입 연구원이지요. 방위산업이라는 분야는 어릴 적부터 제게 꿈같은 세계였습니다. 중력과 기술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투기, 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마트 미사일, 모든 것이 최첨단 과학과 공학의 집합체니까요.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은 항상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사 6개월 만에 첫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한국, 상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산업 박람회 ADX를 주최하는 나라로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신입이 갈 만한 곳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분석하세요.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의심스러웠어요. 독일과 미국의 기술을 조금 배워서 흉내내는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출장 전 한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가 유럽의 TGV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고작 몇 초 빠르다고 뭘 자랑하지? 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것이 단지 열차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은 유럽의 공항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짐이 도착하기도 전에 입국 심사가 끝났고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버스, 택시, 열차가 모두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어요. 서울에 도착해 방산 전시회 준비를 마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 경험한 전시회들은 대부분 과장된 기술 설명과 장대한 설계 도면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하네스 크루이츠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방은 이미 준비됐고 짐은 방으로 바로 옮겨드립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권을 건네기도 전에요? 호텔 직원은 제 이름만으로 예약 내역을 미리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불편할 틈조차 없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ADX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이 방위산업 전시회는 규모 자체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며 고기의 비행을 펼치고 활주로 곳곳에는 탱크와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가국 수는 35개국이 넘고 세계 방산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처럼 국제적 관심을 받을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이 주는 놀라움과는 별개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규모가 크다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지. 저는 독일 방산 기업 부스들과 비교하며 한국이 얼마나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지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 방산 부스를 지나치며 K9 자주포를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스에 걸려있는 설명 자료에는 한국 독자 개발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독자 개발. 정말일까? 자연스럽게 발길이 K9 자주포로 향했습니다. 사실 K9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성과를 낸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이 많은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독일의 판처하우비체보다 저렴하니까 팔리는 거겠지. 그런데 K9의 시연이 시작되자 제 머릿속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며 동시에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연속 발사 속도는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K9 자주포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고 치명적인 오차를 완벽히 줄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이 정도로 빠르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수출된 나라들도 성능에 만족하며 추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자부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K9 자주포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무기는 이미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었고 나토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라면 판처하우비체를 선호해야 하는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 제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시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퍼지는 한국식 숯불구이 식당에서 그들은 너무도 소탈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K9 보셨죠? 어땠습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그들은 제 반응을 듣고 환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방산기술을 단순히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고 평화를 위한 억지력입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억지력. 저는 그들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사가 끝난 후 전시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겸손함 속에는 강렬한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독일이나 프랑스의 방산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태도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결과물로 증명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ADX 전시장의 K2 흑표 전차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라긴 했지만 전차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로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자랑합니다. 독일인이 만든 전차를 본 이상 다른 나라 전차들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K2 전차의 시연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시종일관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라는 생각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차가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제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K2 전차는 경사도 60도의 언덕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저 경사로를 저 속도로 올라간다고? 분명 트랙션이 미끄러질 텐데. 그런데 K2는 끊김없이 올라갔고 정상에 도달한 뒤 부드럽게 방향을 틀더니 다시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빠르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조준했고 가파른 경사 아래로 정확한 사격을 날렸습니다. 기존의 전차라면 이런 지형에서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텐데 K2는 마치 수평 지형에서 움직이는 듯이 안정적이었어요. 사격은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명중했습니다. 경사로에서 저 각도로 쏘아도 명중한다고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 방산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2는 자동 포신 안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전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포신은 항상 타겟을 조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성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해도 이 정도 기술은 뒤처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K2 전차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연 중 모의 유도탄이 K2 전차를 향해 발사되자 전차는 특수 연막탄을 뿌리며 유도탄을 교란했습니다. 와, 이건 독일에서도 실험 중인 기술인데 저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는 이어서 또 다른 방어 장치를 시연했습니다. 적 유도탄이 접근하자 K2는 레이더로 궤적을 추적한 뒤 방어용 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유력했습니다. 유도탄을 요격한다고요? 네. 레이더가 적 미사일의 궤적을 감지하고 K2의 특수탄이 적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전차 자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방어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K2 전차의 또 다른 강점은 은폐와 엄폐 능력이었습니다. 전차가 지형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K2는 전차 본체를 최대한 낮춰 적에게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저격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전차가 높이를 낮추면 적의 포격을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포신 각도를 더 낮춰 사각지대의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까지 조절된다고요? 저는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K2 전차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고 국토가 작습니다. 적이 우리를 압박하려면 지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K2는 단순히 공격이 아니라 생존과 방어를 고려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그들의 생존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기술이 정밀성과 화력을 중시한다면 한국 전차 기술은 방어와 유연성을 더 중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차 시연이 끝난 뒤에도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K2는 한국 기술이 독일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과 방향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제게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 줄이야 독일도 긴장해야겠는 걸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한국 방산 기술이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날 K2 전차 시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로 FA-50 경공격기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K2 전차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무기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수출량이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 무기들이 싸서 잘 팔리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철학, 그리고 한국 방산 산업이 가진 강력한 수출 전략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FA-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경공격기이자 수출로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전투기가 날아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솔직히 미국의 F-16 기술을 참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은 하늘로 솟아오르며 민첩한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폭탄은 3m 이내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FA-50은 GPS 기반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투하 후 20km 이상을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죠.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3m요? 정말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네.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입니다.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FA-50을 도입하며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FA-50이 보여주는 가성비와 효율성은 기존의 고비용 전투기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FA-50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요구에 맞춘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죠. 그날 저녁 FA-50 시연을 본 저와 한국 방산 기술자들이 다시 한번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술의 경이로움보다 그들이 가진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만든 무기는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철학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유연하게 고객 요구를 맞추는 거죠? 기술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억지력, 즉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쓰일 테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ADX 전시장을 잠시 벗어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중심이자 연구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곳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같은 최첨단 무기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첫 인상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건물 외부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지만 내부는 최신식 연구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위한 기계 같은 곳이군.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형 무기 K11 복합소총의 개발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존 소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총구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전자식 조준 장치까지 탑재된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 소총은 5.56mm 탄과 20mm 공중 폭발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복합 무기입니다. 연구원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20mm 공중 폭발탄이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죠? 저는 생소한 개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20mm 탄은 목표물 위에서 폭발해 적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엄폐물을 이용한 적을 공격할 때 매우 효과적이죠. 그는 즉석에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원이 조준 장치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자 적 모형 위에서 탄약이 터졌고 엄폐물 뒤에 숨어있던 표적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폭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죠? K11은 내부 컴퓨터가 레이저로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탄약에 전송합니다. 탄약은 비행 중 그 데이터를 따라 지정된 지점에서 정확히 폭발하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소형 스마트 무기라고 해야겠군요. 독일에서도 이런 첨단 소총은 본 적이 없었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K11 복합소총을 보며 감탄하던 저는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무기들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적은 피해로 아군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은 항상 방어적인 위치에 있어야 했고 그래서 최대한의 억지력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GPS 유도 폭탄의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투명한 방탄 유리 뒤에서 실험을 준비하며 저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GPS 유도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된 후 20km 이상의 거리를 스스로 비행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3m요?
이 정도면 적 지휘관의 책상 위를 직접 노릴 수도 있겠군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도심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고 폭탄 모형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니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네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죠. 한국은 생존을 위해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발 속에는 겸손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으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한국은 환경적, 지정학적 필요 속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철학에 감동받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정한 저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ADX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5차원 전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5차원 전장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신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 작은 나라가 전쟁의 새로운 차원을 준비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한국 방산 기술을 접하며 저는 이제 쉽게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11 소총을 본 뒤로 한국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군사 강국의 범주를 뛰어넘은 듯 했으니까요. 세미나는 우선 5차원 전장의 개념을 설명하며 시작됐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은 전통적인 전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우주와 사이버라는 새로운 두 차원을 포함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5차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래의 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위성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 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전투 시스템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을 연결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정밀 타격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사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우주 공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으로 군사 위성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 여러 개를 연결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첩한 기술로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별도로 마련된 위성 감시 시스템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위성 기반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대형 위성이 놓치는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의 차량이나 미사일 기지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아군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부스의 연구원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이런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IT 기술력이었습니다. 전날 경험한 KTX와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방산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사이버 방어 기술 시연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이버전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적은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와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시스템의 침투의 역으로 교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의 해킹 상황을 보여주며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 방어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적의 해킹 패턴을 분석하고 대처 방법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스스로 학습한다고요? AI가? 네. 이를 통해 적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격 시도에 실패하면 적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방어 체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기술적 창의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이렇게 준비하다니 정말 대단하군. 독일에서도 사이버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훨씬 실용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의 네트워크 기반 전투 시스템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전략은 모든 전장에서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밀 타격과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날 보았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가 왜 그렇게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무기들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한국 방산 전문가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적 발전을 위한 것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전시장에서 방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한국 방산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독일에서 온 저로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중국의 군사적 확장,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다층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장내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해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매일 마주하는 현실임을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적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같은 첨단 무기들은 국토 방어를 넘어서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군사력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발표자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북유럽과 동유럽의 나토 국가들에 수출되며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의 실제 전투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은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적의 도발에 대응한 전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한국 방산 기술이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엔 다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과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립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술과 비용 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며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무기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각국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요구를 맞추고 평화를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방산 기술의 최전선에 서서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제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ADX 전시장에서 보았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은 방위산업 이면에 담긴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방산은 주로 경제적 가치나 동맹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산 기술이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떠나 저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KTX에 처음 탑승했을 때 느꼈던 그 정교함과 효율성, 그리고 IT 인프라가 제공하는 놀라운 연결성과 편리함은 그저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이 일상에서 보여준 효율성은 방위산업 기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만난 방산 기술자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해 설명할 때 겸손하면서도 강렬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지킬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일이나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독일에서 방산은 산업이고 기술이지만 한국에서 방산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산 기술뿐 아니라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력, 그리고 철학을 상사와 동료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평화를 설계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긴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